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근데 지금 제목이 후삼국의 성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이름만 봐도 아무것도 아직 안 배웠지만 후삼국의 성립이라는 단어만 봐도 몇 가지 떠올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후삼국이면 앞전에 삼국이 있었으니까 후삼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세 개의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건데 후삼국이니까 앞전에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서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뭐 그걸 계승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삼국이 성립했다는 건 기존에는 원래 통일 신라였잖아요. 근데 그게 쪼개졌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중앙의 정부가 뭐 진골 귀족들끼리 막 왕위 계승 분쟁하고 그러면서 정신 없어지고 막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150년 동안 한 20명의 왕이 교체되고 하여튼 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래서 막 원종 애누에난 터지고 막 적고적에난 터져서 막 수도 금성까지 치고 들어오고 막 이래서 완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여기저기서 막 춘추전국 시대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막 중앙정부 통제 하나도 안 따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가장 센 놈이 살아남은 게 후삼국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들이겠죠, 뭐. 그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호족이 성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만 갖고도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중앙 정부가 통제력이 떨어지고 나서 지방에서 이제 중앙 정부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성장했다는 얘기겠죠. 즉 호족이 성장하다 이 말만 가지고도 신라는 중앙 정부가 통제력을 더 잃어버리고 있구나. 망할 때가 됐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귀족들 간의 진골 귀족들이죠. 이 귀족들 간의 왕위 다툼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들, 농민들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 왕위 계승 분쟁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신라 사회를 이제 가장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역시 지방 호족들이랑 육두품이겠죠. 육두품. 그죠? 그래서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 사람들, 요 캐릭터들 다 봤었죠. 이런 식으로 뭐 중앙의 정부가 뭐라고 떠들든 뭐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니네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중앙 정부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내가 이 동네 왕이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나라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육두품들의 불만 기억나실 거예요. 뭐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좋아도 일정 선 이상 신분 때문에 승진이 안 되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빈곤과를 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생기겠지만 뭐 이렇게 해결을 하든 저렇게 해결을 하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신분 때문에 승진을 못해 여기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신라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원성왕 때 기억나시겠지만 원성왕 때 독서산품과를 시도해봤지만 골품제 때문에 안 됐죠. 여기서 육두품들은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해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점점점 신라가 망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족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방 통제력이 뭐 약화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거의 없어진 이런 통제가 완전히 안 되는 이런 틈을 타서 지방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특징들을 보이냐면 성을 쌓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지금 신라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좀 힘 좀 깨나 쓴다던 세력가가 아예 막 성을 쌓고 우리는 신라로부터 독립한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하나의 세력이다. 신라가 뭐라고 하든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얘를 따르는 거예요. 이걸 결정적으로 이렇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이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무턱대고 다른 방법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뭐 백성들을 좀 도와준다든지 백성들한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배려해준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관리 보내서 세금 독촉했잖아요. 그래서 원종의 노예난 뭐 적고적의 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실망을 해서 신라? 신라의 왕? 꺼져 필요 없어. 나는 차라리 내가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동네 세력가가 왕을 부정하고 독립하겠다고 나서면 나는 차라리 걔를 따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호족들이 자기만의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성을 쌓고 이 성 안에서 나는 신라를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나라다. 작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쌓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스스로를 아직은 왕까지는 아니지만 성주, 장군 이렇게 부르면서 중앙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독자 세력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주로 출신들이 어떤지를 보면 일단 지방 촌주 출신들이 많아요. 촌주 기억하시려나? 요 사람들이 촌주예요. 우리 지방제도 배울 때 이제 구주 오소경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소경은 수도가 하도 이제 구석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귀족들 좀 배려하기도 하는 의미에서 5개 작은 수도들을 뒀던 거고, 구주에서 신라 전체를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아래 군, 현을 두고 가장 말단에 이제 촌을 뒀었죠. 그리고 그 촌의 리더는 그 지방 출신의 유력자인 촌주로 임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촌주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그 지역에서 원래 존경받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인물들이 이제 신라 정부가 답이 없으니까 아예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의 세력화하는 거죠. 이런 지방 촌주 출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겠어요? 진골 귀족인데 왕이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거지. 그래서 신라 왕위를 계승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이 내가 신라 왕을 못할 거면 나는 아예 신라에서 독립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방으로 내려와서 독자 세력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군사력을 가진 군진 세력, 이런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장보고 같은 경우예요. 장보고 같은 경우가 이제 독자적인 군사력을 아예 갖고 시작하는 군진 세력이고,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지방군의 군인들, 장교들 중에서, 장교니까 자기 이제 데리고 있는 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지휘하는 병력이 있는데 이 병력들은 나한테 충성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신라 사회는 답이 없어. 그러면 독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청해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을의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청해진은 둘 다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군사력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군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치를 기억하시겠지만 전남 완도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익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독립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청해진, 장보고가 이끌었던 청해진은 둘 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해진뿐만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세력들이 당항성 인근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성 근처에서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초적, 뭐 귀족 출신이거나 촌주 출신은 아니지만 그냥 원종 애노 같은 경우 일반 백성 출신이지만 본인이 좀 리더십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 내가 일반 백성 출신이지만. 그런데 지금 신라 사회는 영 아니야. 내가 이미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이 세력들을 바탕으로 독자 세력화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떤 출신이 됐든 간에 뭐 요 출신들을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형식으로 호족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족들이 중앙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많이 생긴 호족들이 중앙의 통제를 다 안 따르면 뭐 국가는 더 이상 운영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육두품들은 여기 지금 딱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뭐겠어요? 뭐로 인해 관직 승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차별받는다. 일정 승진이 안 돼. 뭐예요? 골품제.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면 골품제가 생각보다 빡세게 운영이 돼서 이제 심지어 옷 색깔이나 아니면 이제 집에 뭐 방을 몇 개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가마는 몇 칸일 수 있고 뭐 몇 정도의 크기일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규정을 다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근데 관복색만 규정하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는데 일상생활에서 입는 복장까지도 뭐 다 규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신분을 나눠놓고 너는 몇 평 이상의 집에선 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나눠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승진도 안 되는데 이런 데까지도 차별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육두품들도 기존 신라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겠죠. 불만도 많고. 그래서 골품제를 앞장서서 비판하고 이 골품제를 어떻게 개혁을 해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싸리 신라 사회는 희망이 없다. 아예 신라 사회를 부정하고 따르지 않고 있는 호족들이랑 함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구나 육두품들은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족들한테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참모가 돼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과 호족이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상도 유행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건 불교 중에서 교종이었어요, 주로. 그래서 불교 경전을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해야 되는 교종이었는데 이제 선종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선종을 사실 이미 문화 파트에서 보긴 봤는데 선종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저는 화가 나면 막 그냥 천천히 걷는다고.
뭐였어요? 참선과 수행이었죠. 이 참선과 수행에는 굳이 경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천천히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참선과 수행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막 고되게 하는 거죠. 뭐 배도 한번 밥도 굶어 보고 며칠 동안 잠도 안 자보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생을 심하게 하면 혹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참선과 수행을 하면 몸은 고생하겠지만 경전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유행하겠어요? 중앙의 귀족들보다는 지방 호족들한테 주로 유행하고 지방 세력들한테 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통일신라가 망해가는 그 그림을 상징하는 세 개의 키워드예요. 육두품, 호족, 선종. 요거를 꼭 하나의 묶음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한데 묶여 있는 거지.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력을 잃어갈수록 들고 일어서는 건 호족이고, 이 호족과 손을 잡고 참모 노릇을 하는 건 육두품이고, 그리고 이 호족들이 믿고 마음의 의지를 삼는 사상은 선종이고, 요 세 단어가 통일신라 망해가는 통일신라 말기를 상징하는 키워드들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 세 단어를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선종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쳤던 게 풍수지리설이에요. 풍수지리설은 이제 땅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 이런 전반적인 그 동네의 생김새,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나 개울가가 흐르고 어디엔 논이 있고 어디엔 평야가 펼쳐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 사상이 이제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집이 계속 잘 안 돼. 막 어떤 사람은 그 가문에서 막 어떤 사람은 되게 억울하게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여러 차례 시험에 도전하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식이 집 나가고 막 이렇게 뭐가 계속 안 되는 집은 조상의 묘를 딴 데다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풍수지리설에 의존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 묘소가 뭔가 풍수지리적으로 위치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묘를 정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할 때 새로운 집을 정할 때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부자들이 많이 이러는데 풍수지리 학자를 모셔와요. 모셔와서 이 땅의 기운을 좀 봐달라 그래요. 그럼 풍수지리 학자가 여기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고 여기는 뭐 좌청령 우백호의 기운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나름의 고유의 기운이 있다라고 믿는 썰이 풍수지리설이에요. 근데 이게 과학적일 것 같아요? 과학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적이지 않죠. 땅의 기운이 어디 있어? 땅은 땅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은 또 과학적이기도 한 게 내가 농사를 지을 계획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실제로 좋아요. 왜냐면 앞에 물이 있어야 물을 대죠. 그죠? 그리고 뒤에 산이 있으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작물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대신에 뭐 이제 뭐 야생동물들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위험은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장사를 할 생각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강가가 좋겠죠. 그래야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교통이 요지이면 좋을 거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좀 비과학적인 신앙의 측면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풍수지리설인데 여기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제 신라 말에 승려였었던 도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선비기라는 책을 쓰는데 도선비기는 도선 스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선비기 책을 펼치면 어느 땅은 뭐 이런 땅들이 기운이 좋고 저런 땅들은 기운이 안 좋고 근데 그걸 비추어 보면 한반도 안에서 이 지역은 기운이 좋고 저 지역은 기운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방 호족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왜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지금 수도는 어디예요? 원래 수도는 경주죠. 근데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기운 좋은 땅이 경주만은 아니에요. 경주 말고도 다른 데도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다른 데도 기운 좋은 땅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되게 기운 좋은 땅이래. 그러면 야 경주 니네만 잘 나가? 우리도 장난 아니야. 우리도 도선 비기에 따르면 풍수 지리설에 따르면 우리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시각의 중심을 그동안에 경주만 쳐다봤다면 이제는 경주에서 벗어나서 지방도 좋은 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풍수 지리설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방 세력들이 더욱더 들고 날뛰는 그런 배경을 마련해 준 거예요. 도선 스님에 의해서 풍수 지리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해되시겠죠? 경주 말고도 좋은 땅 많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활동한 이 땅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었던 그 많은 호족들 중에서 지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맞짱 뜨고 지면 집어삼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살아남은 게 이제 이 둘인 거죠. 궁예, 견훤. 근데 이거 사진 보면서 생각한 건데 좀 전현무 닮지 않았어요? 궁예? 그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 전현무 닮은 것 같아. 어쨌든 어쨌든 9세기 말 800년대 후반에 신라 국력이 크게 약화가 되면서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무너졌고 이미 봤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수도 그러니까 신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도 금성, 그러니까 경주 그리고 그 주변 몇 개의 지역을 빼고는 거기만 신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다 호족들이 지배하고 신라를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자기들끼리 호족들끼리 경쟁하고 지면 집어삼키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요 견훤과 궁예가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견훤과 궁예를 각각 살펴볼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라, 그다음에 견훤의 세력, 궁예의 세력 이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훤을 먼저 살펴보면 견훤은 이제 서남 쪽 해안을 지키는 그러니까 전라도 쪽이죠. 전라도 쪽 해안을 지키는 원래 군인 출신이었고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 그리고 또 주변의 호족의 지원까지도 받아서 이제 무진주 지금의 광주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수도를 완산주 지금의 전주로 옮겨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라고 이름을 지어야 해.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백성들은 불만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각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 전라도권이 예전에 백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차라리 백제가 나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심리를 이용해서 견훤이 그 백제를 다시 되살려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죠. 처음에는 무진주 광주를 점령했다가 위로 올라가서 전주의 수도를 삼아서 사람들이 백제를 그리워하고 신라의 불만이 많다는 걸 생각해서 내가 백제를 되살리겠다. 백제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된 거죠. 요 구도는 궁예도 마찬가지인데 궁예는 기본적으로 진골귀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인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궁의 아버지나 궁의 아버지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위 계승 분쟁에서 실패한 거죠. 근데 왕위 계승 분쟁에서 실패하면 보통 실패했는데도 남아 있으면 죽음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예는 처음엔 버려진 자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절에서 자라게 되는데 어쨌든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려고요. 그리고 물 좀 먹고 오느라고 양길이라고 하는 호족의 부하였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세력을 키워서 독립을 한 거고 요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송악 지금의 경기 개성인데 요 개성도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역을 하기에 좋은 도시인데 여기를 수도로 삼아서 후고구려를 건국해요. 어느 나라를 계승했겠어요? 고구려를 되살리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수도를 또 철원으로 다시 옮긴 다음에 국호를 태봉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제도를 정비하고 한때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까지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부흥을 내세운 거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후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백제, 후고구려, 그다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신라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진행이 되는 거고 위에는 여전히 발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신라가 점차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후삼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신라의 중앙 통제력이 그러니까 지방 통제력이 전혀 없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호족이 성장하면서 호족들 중에서 센 놈만 남은 게 이제 후백제의 견훤, 후고구려의 궁예고 각각 백제와 고구려의 계승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육두품, 선종, 그다음에 호족, 그다음에 풍수지리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육두품들이 각각 호족들의 참모로 들어갔을 테니까 궁예나 어떤 견훤의 참모도 아마 육두품 계열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